안녕하세요. 조정희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요, 이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해서 이 사람들이 못 피게끔 땅에 묻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신해의 혁명 직전까지 이 근대화를 위한, 다시 말하면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이 중국의 몸부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반식민지화된, 여기서 반은 제가 좀 한자를 잘 못 쓰네요. 이 거의 식민지화된 이 반자는 거의 반입니다. 거의 반이기 때문에 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린 중국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1차 아편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이 공행무역에 대한 영국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 공행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상단이 이 청을 대신해서 이 관세를 걷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행이 이 관세를 지고 이 걷고 그 다음에 조정에 바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영국은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했어요. 이 공행무역을 폐지할 것과 자유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청은 영국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영국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상 중국에서 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가 이 고급 부가가치 상품들이에요. 대부분 비단, 도자기, 향신료들입니다. 향신료죠. 이 모두 사실상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물자들이고요. 영국이 수출하는 수출은 면방직, 의류 제품입니다. 사실상 싼 가격에 팔리는 대량 생산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 역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영국의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실상 아편 밀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의 펀잡 지역에서 재배되는 사실상 이 아편을 이 중국에 몰래 팔고요. 그 다음에 면방직을 다시 인도에 파는 이 삼각무역을 구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그림에서 보았던 임칙서가 사실상 조정의 명을 받들고 이 영국 상선에서 아편을 몰수해서 이제 땅에 묻게 되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아편 무역의 실상을 보도록 하죠.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요, 청에 미수출하고요. 자국의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는 삼강무역을 추진해서 무역 적자에 대응하게 됩니다. 청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이죠. 아편 인구가 급증하고요. 은 유출로 인한 청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은 아편 언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해서요,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상인을 추방하게 되죠. 그것이 193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의 결과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842년에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것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이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때 홍콩도 할양받게 되죠. 영국이요. 아울러서 이 패전국이었던 청에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아울러서 공행을 폐지하고요. 치외법권, 즉 여기서 이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영사가 이 영국인이 중국에서 청에서 이 불법한 일을 저질러서 체포되는 경우에 이 청조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국 영사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벌금형 정도가 떨어지는 약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죠. 아울러서 이 공행이 폐지된 것과 더불어서 관세 자주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5개 항구를 열고 이제 개항장에서 이제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한 것보다 이 무역 역조가 개선되지 않았죠. 그 돌파구로서 내륙 진출을 시장 이 개항장을 벗어난 곳에서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하면 이 무역 역조가 해소되겠다고 판단한 영국은 내륙 진출 문제를 가지고 청조정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영국은 중국 내륙까지 상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조약 개정 요구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청은 이러한 요구에 거부하게 됩니다. 이 제2차 아편전쟁의 발단은요, 에로 사건이 그 발단이 됩니다. 영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결과적으로 영프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뒤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서요, 텐진 등 10개 항구가 추가로 개항되고요,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가 허용됐고요, 내륙 여행의 자유도 허용받게 됩니다. 영국의 주룽 반도의 일부를 할양하고요,
러시아의 이 연해주를 할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승전국으로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게 되죠. 아편 무역이 합법화됐다는 점도 이 제2차 아편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아편 무역이 합법화될 이유가 없죠. 예, 지금 중국의 현실이, 청의 현실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제2차 아편전쟁은 중국의 이 반식민지와 이 반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식민지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유럽 열강 상품이 본격적으로 내륙 지역까지, 중국 내륙 지역까지 유입되게 됩니다. 에로 사건은요, 사실상 영국기를 단 채 이 광저우 앞 주강에 이 정박해 있던 범산 에로를 중국 관원이 압수수색한 사건입니다. 중국인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고 영국기를 내려버리죠. 중국과의 통상 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이를 계기로 제2차 아편전쟁, 흔히들 말하는 에로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 중국의 근대화 운동 중에 태평천국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근대화의 주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태평천국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양무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양무 운동이 실패한 이후 변법 자강 운동이 벌어지고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할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신해 혁명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먼저 이 태평천국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아편전쟁 후에 왕조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이 외세가 들어왔는데 어떠한 변변한 저항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청조정을 보면서 사실상 백성들이 이게 우리가 이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반청 감정이 고조되게 되죠. 물가 폭등과 과중한 세금으로 농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각지에서 농민 폭동과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상제회를 조직하는데요. 그것은 1850년의 일입니다. 구호는 멸만 흥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킨다는 멸만 흥한의 구호를 내걸고 거병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태평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난징, 즉 남경을 점령하게 되고요.
중국 남부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태평천국군의 내부 분열과 향용과 서양 세력의 공격으로 실패하게 되죠. 이 향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중국의 과거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생원시가 있고 이 진사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황궁에서 보는 이 본시가 있죠. 그런데 이 생원시 조선과는 다른 점이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해도 이 사실상 이 거인이라고 해서 이 지방 행정의 이 책임자와 이 지방 행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거인, 이 사실상 한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족들이 향용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이 태평천국을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자, 태평천국 운동에서 이 개혁 정책을 보면요, 이 천조 전무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 균등 분배를 주장하고요. 봉건적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거나요. 이 전족과 축접 제도를 금지시킨다거나 이 멸만 흥한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식 만주족식 변발을 금지하고 아편을 언거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의의를 실패했지만 든다면 농민이 중심이 된 반봉건적 이 사회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균분과 봉건 악습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양모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적 무기와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를 중심으로 중체 서용의 바탕을 둔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이것을 양모운동이라고 합니다. 주도 세력은요, 이 태평천국 진압에 공을 세운 중국번 그리고 이홍장 등 한인 관료들입니다. 개혁의 내용을 보면 중체 서용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것의 골자는 사실상 중국의 정치 사회제도와 전통적 사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자는 중국식으로 이 기술과 관련된 거는 서양식으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의 군사 기술을 도입하고요. 이 근대적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 중체 서용론의 한계 때문에 이 사실상 이 제도는 중국식을 유지하면서 이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중앙 관료의 부패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더더욱이나 기업 경영에 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청일 전쟁에 패하면서 이 중체 서역론, 즉 양모 운동은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일전쟁 패배로 양모 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성공에 자극을 받아 일본처럼 유신을 선포하고 근대화를 이루어야지 된다는 이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변법 자가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열강의 침략이 심화되고 정치 사회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더더욱이나 변법 자가운동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변법 자가운동을 주도한 세력은요, 이 캉류웨이 그리고 량치차오 등 이 개혁 성향 지식인 중심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공양학의 발전 사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캉류웨이 등의 변법파가 주도했고요.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적극적인 근대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헌군주제라는 점입니다. 1898년 무술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광서제가 캉류웨이 등의 변법파를 등용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고요.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신교육을 실시하며 상공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변법 자강운동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한인 관료들의 반발로 백일천하, 즉 이 무술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요, 이 열강의 세력 확장과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죠. 아울러서 그리스도교 확산이 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를 넘어섰다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그리스도교가 이 대규모로 확산되게 됩니다. 중국인의 외세 배척 감정이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이 고조되었죠. 자, 의화단은요, 이 백령교의 일파가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화단이 산동에서 봉기를 일으키고요, 이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한 뒤 부청멸량, 아까 태평천국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청나라를 도와서 이 서양을 멸하자는, 내쫓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의화단과 그리고 태평천국의 차이점은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외국 공간을 공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열량을 주장했기 때문에 청조정, 서태후 등 보수파는 이 의화단 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조정은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 열강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의화단은 진압당하게 됩니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 이 신축조약이 체결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이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외국 군대에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게 됩니다. 예. 사실상 이 의화단이 진압됨으로써 이 중국의 반식민지적 구조가 정착됐다고 볼 수가 있죠. 청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 의화단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백성 중심, 민중 중심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반제국주의, 반그리스도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서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서신정은요, 이 서태후 중심의 보수 세력이 주도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신군,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군대, 이 유럽식의 이 신군을 창설하게 되는 등 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청조정을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 개혁의 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정치 변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이 외세와 청에 대한 저항운동인 태평천국운동, 예, 사실상 이 청을 멸하고 한족의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태평천국운동, 물론 이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이 태평천국운동을 배웠고요. 다음으로 중국의 정신을 지키되 서양의 물질 문명만 받아들이자는 양무운동. 세 번째로 황제를 중심으로 외세를 몰아내자는 이 의화단 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여 중국을 근대화하자는 변법 자강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에 이어서 이 신해 혁명부터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